안녕하세요. 파이 네트워크 러버입니다. 새 인사가 좀 늦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한 해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과 연초에는 제가 영상을 바로 올리지는 못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올렸던 마지막 영상 백서 초안에 관한 리뷰를 해드리면서 최대 발행량 1000억 개에 대한 얘기를 그때 나누었었고요. 그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최대 발행량 1000억 개.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거는 코어팀의 자신감일 것이다 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발행량에 대해서 초부정도 그리고 초긍정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발행량 1000억 개를 보고 제가 좀 실망을 해서 파이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끝이 났구나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1000억 개라면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던 수치가 1000억 개였는데 뭐가 너한테는 그렇게 신기했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초였죠. 파이 테스트넷, 블록체인 테스트넷이 나왔을 때 제가 바로 제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테스트넷의 최대 발행량 1000억 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걸 포셋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최대 발행량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이 안에서 조금씩 다른 곳으로, 다른 지갑 주소로 나눠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파이는 그럼 최대 발행량이 1000억 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예, 그때 파이 1000억 개 소문이 퍼지긴 했었는데 저는 그냥 이건 오피셜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습용은 그냥 연습용일 뿐이다. 자, 그런데 만약 스텔라가 아니면 리플이 최대 발행량 1000억 개 수준에서 다 시장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면 이 파이가 당연히 이 1000억 개라는 최대 발행량을 따라갔을 것이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일단 최대 발행량과 유통량이라는 다른 개념이 있지만은 이것을 구분하지는 않고요. 그냥 최대 발행량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트렌드를 보면 스텔라가 자체 코인을 50% 소각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큰 물량을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분석을 하기가 그렇지만, 예를 들어 SEC 소송 같은 메이저급 문제부터 제드 맥켈럽이 자꾸 개인 물량을 매도해버리는 약간 복수 같기도 한데요. 이런 마이너 문제까지 생기면서 리플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메인넷에서는 파이가 당연히 이 조상벌인 리플과 스텔라의 실패를 조금 교훈 삼아서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던 거고요. 참고로 이 혈통 문제를 잠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리플을 만들었던 제드 맥킬럽이 리플에서 쫓겨나서 다시 만든 게 스텔라이고요. 처음에는 제드가 리플을 포크시켜서 스텔라를 사용을 해보려 했지만 결국 독자적인 스텔라 자체 프로토콜을 만들어냈기에 이제는 사실 스텔라와 리플은 완전 다른 프로토콜의 코인이다 라고 제드가 이미 밝혔습니다. 어쨌든 제드 맥킬럽의 손에서 탄생된 게 리플과 스텔라이고요. 그 스텔라를 포크시켜서 또 나름대로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게 파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나 타 훌륭한 알트코인들의 최대 발행량을 따라서 500개 이하로 또는 500개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서 초안에 코어팀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대 발행량을 1000억 개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버렸고요. 저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1000억 개라고 발표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머릿속으로 정리의 시간을 좀 가져보았고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코어팀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 200억 개 이상, 300억 개 정도밖에 채굴이 되지 않았고, 여기서 KYC 통과 못하는 물량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 반 정도의 코인만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왜 여기서 500억 개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 최대 1000억 개까지 가져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제 뇌피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측해보고 공부해보자라는 취지의 얘기일 뿐이지 오피셜한 정보가 아니니 이 부분은 잘 구분을 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1000억 개에 대한 최대 발행량 중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650억 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쯤 채굴이 끝이 날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파이가 이 부분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크게 잡아주었다면 650억 개로요.
유입되는 유저 수를 크게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뭐 5천만 유저, 1억 유저가 아닌 그 이상의 유저들이 이 채굴을 위해서 더 빨리, 더 많이 뛰어들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 발행량을 일단 1000억 개로 잡았을 확률이 높다. 그러려면 이 채굴이 2, 3년 안에 채굴이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기본 5년 이상, 많게는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채굴이 되어야 더 많은 유저 수를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일단 디테일한 부분, 채굴률에 대한 뭐 수치적인 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직 중요한 X값이 나오지 않았기에 지금 어떤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극악의 채굴률로 5년, 10년 동안 유저를 모은다 하더라도, 그래서 1억 명, 5억 명의 유저를 모은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 이상의 유저를 모은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가격의 방어가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혹시 다른 데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래 수수료로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혹시 이더리움이 왜 가격이 현재 끝없이 상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아주 많은 장점들 때문에, 많은 요소들 때문에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중 하나인 이 수수료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수료 부분인데요. 이더리움이 작년에 런던 하드포크라는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요. EIP1559라고 해서 이거를 도입을 하면서 생겨났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트랜잭션, 그 거래에는 가스비라는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 그 수수료의 일부는 노드 운용자에게 돌아가게 되고요. 나머지 일부는 그냥 소각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엄청나게 많은 이더가 실시간으로 소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최대 공급량은 무제한인데도 불구하고 공급 쇼크가 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더리움 기반에서 거래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많은 이더가 소각이 되는, 더 빨리 소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모든 DApp들, NFT 플랫폼인 오픈시라든지 필리핀에서 대히트를 친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모두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그들의 각 개별의 거래들도 결국은 이더의 수수료를 앞당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이지만은 지금 한번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작년 말 하락장 전에는 바로 이더가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이더리움이요. 4,5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또 이 표를 보시면 전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물량이 정말 충격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도 계속 물량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팔고 싶어 할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쇼크가 앞으로 계속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코인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즌 종료이니 아니면 올해 초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 이런 말은 많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나 타 알트코인에 비해서 확실히 하방 압력을 버티는 힘이 있다라는 것도 이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있는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 말 듣고 이더리움에 지금 투자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냥 이런 단편적인 것을 예로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투자하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즌 종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모두가 올해 다시 코인이 올라갈 것이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즌 종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투자하실 거면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도 다 생각을 해보시고 감당을 하실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제 말만 듣고 그냥 이더리움 매수해야지 이런 분들은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이 최근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거래 수수료가 큰 부분이 소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은 무제한 발행 코인이라는 것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생각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태계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신생 코인들에게 이더리움의 이번 런던 하드포크 이후의 행보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더리움을 보면서 파이도 혹시 이런 시스템, 이런 흡사한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스텔라와 리플의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리플과 스텔라 모두 수수료가 약 0.00001 XRP 또는 루멘 수준입니다. 거의 수수료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리플도 수수료는 지금 모두 다 소각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거래가 진행될 때마다 리플도 0.00001 XRP가 소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디플레이션 코인이긴 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의적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파이의 수수료는 얼마 정도일까요?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0.01 파이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수수료가 공개가 되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스텔라 기반인데 수수료가 이렇게 높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작년 4월 달에 니콜라스의 어나운스먼트를 해석해 드렸는데 니콜라스가 그랬죠. 지금 현재 테스트넷 단계에서 생겨나는 0.01파이는 소각풀로 들어간다. 즉 소각 처리한다라는 얘기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노드 운용자에게 돌아가거나 커뮤니티의 혜택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신이 아닌 확률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노드 운용자들이 가져갈 혜택이라든지 전체 수수료에서 어느 정도로 나눠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지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수료가 어느 정도 비율로 바로바로 소각이 되는 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커뮤니티의 혜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치금으로 잠궈놓고 이것을 나중에 소각을 시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을 보면 여기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과연 이 블록체인들에 적힌 정보가 무엇일까에 대한 추측을 해보면 여기 max transition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1000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블록 하나가 5초마다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땐 조금 더 빠르게 생성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조금 더 5초보다 늦게 하나의 블록이 생성될 수도 있는데 그 블록 하나에 담겨질 수 있는 거래량이 1000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1초에 몇 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대략 해보면 1초에 약 200건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TPS가 200TPS라는 것이죠.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가 아닌가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예를 들어 이 세팅창처럼 0.01파이의 수수료로 처리가 가능한 건수가 한 블락당 1000건이다. 즉 200TPS다. 즉 그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수수료보다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또 이해가 될 듯 합니다. 물론 아직 메인넷 블록체인의 업데이트가 끝이 안 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수료가 높아지기만 한다면 그로 인한 단점들도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자, 어쨌든 파이는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스텔라나 리플에 비해서 확실히 높은 수수료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확실한 사실인데요. 물론 그 부분이 앞으로 개방될 노드 운용자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기에 그렇게 가져간 걸 수도 있지만 이 수수료의 일부는 소각 처리가 되거나 니콜라스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잠긴 풀로 들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파이의 특성상 오픈 메인넷 때에는 정말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만큼 소각량이나 어떤 풀로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유통량을 줄여버릴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최대 발행량이 1000억 개라고 하는 파이 네트워크 이미 답은 나왔죠? 최대 발행량은요. 만약 앞으로 최대한 낮은 채굴률로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우리에게 신규 유입을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크립토 역사상 전례가 없던 5억 명 유저, 10억 명 유저를 모은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동시에 수많은 거래를 유도해 나가면서 파이 수수료를 소각시킬 수 있다면 이 파이 코인은 디플레이션 코인이라는 기술적인 또 심리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가치를 조금씩 방어해 나갈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아주 미래에는 소각량도 조절이 되어야겠죠. 궁극적으로 큰 디플레이션을 가진 코인은 생태계에서 대중화가 되기 힘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도 다 전제가 된다라면 말이죠. 일단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항상 크립토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장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콜라스 머리에 한번 뛰어 들어가서 도대체 니콜라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이런 영상을 올려봤고요. 물론 5가지에서 10가지 옵션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왜 발행량을 1000억 개라고 얘기를 했는지. 하지만 일단 이렇게만 영상을 올려보고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